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애청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사연 채널을 애청하게 되었는데요. 젊은 시절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니 시댁 얘기라든지 남편 얘기라든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구독자분들 중에선 다들 저보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생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자 제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썼으니 꼭 채택되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치고는 무척 빠른 결혼이죠. 제 주변만 봐도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노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벌써 아이도 초등학생이고 제 주변 학부모들 중 단연 젊은 편에 속한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당시 제 남편에게 푹 반해버렸답니다. 대학 선배였던 남편은 그 당시에도 잘생긴 외모에 훈훈한 성격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에도 흔들리는 여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 남편이 제게 "우리 사귈래, 제이야?" 하고 말해온 순간부터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이 사람과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복학을 한 상태라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었는데요. 저는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남편에겐 아빠 같은 푸근함이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제가요. "나 이제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당신은, 당신은 어때?" 떨리는 음성으로 묻는 제 말에 남편은 퍽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결혼 자금도 뭣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막 취직을 앞둔 저희 둘이 결혼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 미친 짓은 성사가 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아기를 가지면서요. 배부른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순 없었기에 얼른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포기하는 건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우리한테 찾아온 소중한 아기를 난 절대 지우거나 하고 싶지 않아. 오빠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그래. 우리 한번 이쁜 아기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보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게. 남편은 이때 약간 주춤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있어 결혼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도 생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죠. 물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저희 친정어머니 아버지도 개입하셨었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했던지 몰라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창창한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 눈엔 네가 아직도 애인데 무슨 애가 애를 키우겠다고.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쳐 팔짝 뛰겠네. 당신이 좀 뭐라고 말해봐요." 저기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마음은 알겠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줄 순 없을까? 네 엄마 말 맞다나 너 친구들은 다들 취업해서 사회생활하고 연애할 나이에 너 혼자 집에서 애 키우는 거 엄마 아빠는 가슴 아파. 다혈질인 엄마와 온순한 성정의 아빠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저를 말리려 드셨습니다.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도 제 뜻을 밀고 나가게 되었죠.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대못을 박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당시 답답하고 슬퍼하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친정 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시원이 네가 결혼을 한다고? 저기 아가씨, 나도 생명 지우고 그러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가뜩이나 우리 애는 앞길 창창하는데 아가씨랑 애 뒷바라지 하느라 그 좋은 앞길 다 망쳐버리는 노릇인데 그걸 용납할 엄마가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나는 우리 애 혼자 키우면서 정말 별고생 다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요. 그래서 더 용납 못해요. 애를 치우던가 빨리 조치를 취해요. 정 무서우면 내가 병원 같이 가줄 테니까. 겁먹을 거 하나 없어. 아님 지금이라도 당장 씌우자고요. 어머님, 저는 싫어요. 저는 못해요. 이미 이 사람도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엄마, 가만히 앉아서 말 들어봐요. 내가 취직하고 돈벌이도 하면서 애 키울 수 있어요. 엄마 시대 때도 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애 키워놓고 나면 일 다시 하기로 했고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 시대랑 니네 시대가 같아? 니네 시대는 다르지? 남자 여자 다 벌어서 애 키워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어떻게 너 혼자만 돈을 벌겠다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결국은 내 신세가 됐어. 아이고.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젊을 적 이혼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마도 술과 여자 문제가 심각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하시다 결국은 도망 나오다시피 이혼을 하셨다고요. 그 이후에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남편에 대한 애착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기분이 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동생 되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시누이가 상상 이상의 언행을 구사하는 인물이었죠. 맞아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죽어라 뒷바라지만 하고 살기엔 좀 아깝지. 언니가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언니도 섭섭하겠지만 우리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요. 오빠도 마음 고쳐먹고. 여기서 저는 상처를 받아 집을 확 뛰쳐나올까 싶었답니다. 다행히 겨우겨우 남편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결혼은 할 거고 식당도 잡아놨어요. 엄마, 걱정은 이해하지만 저희 잘 살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엄마. 남편이 나름 이때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효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누이도 아무 말 못했거든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결혼은 했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과 시어머니 쪽은 눈인사만 쓱 할 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특히나 결혼식 때 정말 많이 우셨는데요. 그 울음이 어쩐지 귀한 아들을 아깝게 보낸다는 서러움과 한탄의 눈물 같았거든요.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 사돈어른 말이야. 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아니 식장에서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너무 아들아들 하시더라. 아들 자랑에 사무친 사람처럼 뭘 그렇게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는 솔직히 듣기 좀 불편했다. 거기다 네가 떨어지는 수준도 아닌데 너를 은근히 낮추고 자기 아들이나 너나 같은 대학 나온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러신다니? 너 시집살이 당할까봐 엄마 너무 걱정된다. 아니에요,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말만 조금 험하게 하시지 속은 좋으신 분이야. 어제 반찬도 챙겨주셨어.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때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시 저는 시집살이로 꽤나 골치가 아파지고 있었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쌍으로 합세해 저를 괴롭혀 대었었거든요. 시누이는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대학교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어머니 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같은 서울이니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반찬을 핑계로 자꾸 신혼집에 드나드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시누이를 시켜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요. 둘 중 한 사람만 정상이었어도 괜찮은데 둘 다 무례하게 이를 데 없으니 올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저는 당시 임신 중이어서 집에 있었고 남편은 취직해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도 많은 지적질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오늘도 늦는 거니? 돈 버느라 등골 휘겠네 휘겠어. 거기다 신입사원이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 거야. 너 내가 해주는 반찬 꼬박꼬박 잘 해먹이고 있지?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해라. 국은 꼭 따뜻하게 데워서 해주고.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여자가 그 정도 내줘도 못하면 안 된다. 여자가 달리 여자니?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면 여자는 그런 남편 집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내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니 반찬에 제 반찬도 새로 해서 주고 밥도 따뜻하게 데워서 주잖아요. 여기서 저희 어머님의 문제는 임신한 제게는 한 번도 상태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어떠냐, 입덧은 없냐 이런 걸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자기 아들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실 전 임신했을 적 입덧을 해 잘 먹지 못했거든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잘 먹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니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반대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시어머니는 무섭고 어려운 존재구나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막달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날인가 시누이의 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임신 막달이어 붓기가 심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걷기도 힘들 정도라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절 챙겨주시겠다고 굳이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죠. 근데 시누이가 오자마자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세상에 다리가 무슨 코끼리 같아요. 어머머 웬일이야? 엄마 원래 임신하면 이렇게 돼? 아 나는 임신하기 너무 싫다. 몸매 다 망가질 거 아니야. 살 안 빠지면 어떡해요? 이게 대체 임산부인 저에게 할 말인가요? 배문침도 심하고 속쓰림도 심해 가뜩이나 기분이 불쾌했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보고 낄낄 웃더니 과일이나 한 접시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너 생각해 백화점에서 산 과일이라면서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깟 과일 필요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절 위해 과일에 이것저것 사들고 오신 정성을 봐서 겨우 일어나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개눈 감추듯 자기들끼리 열심히 먹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저는 사과 한 조각을 겨우 입에 물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새언니는 애 낳고 난 다음에 언제 일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애 낳고 좀 있다가 바로 일하러 간다고 하던데. 저요? 글쎄요. 적어도 1, 2년 정도는 아이와 같이 있다가 맡겨줄 기관 찾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프리랜서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긴 할 거고요. 뭐 번역이라든지. 그럼 무조건 그래야지. 내 아들 혼자 고생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 너는 특히나 친정 집안도 변변치 않으니까 도움받을 데도 없잖니? 여자도 생활력 강해야 돼. 저를 흘겨보는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저도 모르게 살짝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도 나고요. 도대체 저를 챙겨주겠다고 왔다면서 지들끼리 어느 순간 TV 보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어디가 저를 챙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TV 채널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더니 시누이가 이런 말로 저를 건드리더군요. 여기서 폭발해버렸죠. 둘은 TV 채널에 눈을 고정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저 연예인 대단하다. 출산하고 다이어트해서 3개월 만에 복귀한대. 댄서라는데 몸매 짱이다. 우리 세연이도 저렇게 되려나? 세연이 원래는 이쁘장한 얼굴이었는데 임신하고 보니까 완전 망가졌잖아. 아 얼른 복귀해야 할 텐데. 왜 여자들 출산하면 아줌마 되는 거 순식간이라잖아. 시누이의 무례한 말에 시어머니는 꾸짖기는커녕 더한 말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오늘 너무 놀라서 사실 할 말을 잃었다.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저렇게 뚱뚱한 몸 보니까 아유 허우대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은 왜 저런 거에 혹한 건지.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거지. 원래 오빠가 공부는 잘했어도 여자 보는 눈은 바닥이었잖아. 엄마 몰라 그거? 오빠 만났던 여자들 다 못생겼던 거? 저는 잠시 누워있겠다 하고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오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와서 대뜸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머님도요. 임신해서 살찌고 부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말 아니지 않나요? 어머, 너 안 자고 있었니? 아니, 우리는 그냥 농담한 거야. 얘는 무슨 정생까지 하고 그래. 아유, 당황스럽게. 우리 가야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가자, 얼른 짐 챙겨라. 당황한 시어머니는 비겁하게도 신우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고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적어도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네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농담한 거라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민한 걸까요? 어떤 며느리가 그런 말을 대놓고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사과나 하세요. 미안하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미안하다고. 아휴, 우리 가야겠다.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렇게 두 사람은 주랭랑치듯 도망가 버렸어요. 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듯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남편이 한 행동은 저를 단단히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에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동생은 그냥 철이 없는 거고 뭐 엄마는 그냥 동생 말에 맞장구 쳐주려고 한 말이지 진심 아닐 거야. 당신도 참 예민하다. 뭐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해. 그럼 너 피곤해져. 적당히 넘겨. 임신 막달인데 컨디션 조절 신경 써야지. 그 순간 열이 뻗쳐나왔죠. 임신 막달이라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한다는 걸 아는 양반이 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들은 결혼 후 달라진다는 말, 저희 남편에겐 절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휴지를 집어던졌어요. 그래, 당신은 당신 엄마 말만 들어. 내가 노움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그리고 아무리 시누이 말에 맞장구 쳐주는 거라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잘못 홀린 거라든지 그런 말을 해? 나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당신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출산 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정말 온 분노를 담아 터뜨려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배를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좀 미안했던지 아침 식사를 자신이 알아서 차려먹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겼는데 그럼에도 저는 기분이 찝찝해서 서글펐습니다. 왜 임신 중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시댁살이 글이 그렇게나 공감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익명의 이름으로 유명한 맘카페 게시판에 시집살이에 대한 곤혹을 글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선 많은 분들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며 적극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삶아떼고 사는 남편보다도 훨씬 나았죠.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겪은 일을 자세히는 모르셨지만 늘 걱정을 하시곤 했어요. 너 언제든 수틀리면 친정으로 와. 알았지? 그 집에서 계속 고통받으며 있을 바엔 엄마한테라도 와서 쉬어. 그게 뱃속 애기한테도 나을 테니까. 알겠어, 엄마. 고마워. 그 시절 제 목소리는 늘 기운이 없었기에 친정엄마는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출산 후 한참을 아이 돌보기에 여념이 없을 무렵엔 시댁에 더 이상 신경이 가지 않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오셔 저와 아기를 챙겨주셨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잘해주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출산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갖다 주시기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다정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 낳느라 수고했다면서 우리 집에 귀한 씨를 갖다 줘서 고맙다며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친정엄마도 이 말씀을 옆에서 들으시곤 많이 안심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가 회복되었어요. 사부인, 저는 이렇게 우리 며느리 챙겨주지도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사부인이 아무래도 친정엄마시니 저보다 훨씬 나으실 테지만요.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까 출산 이후에 골반도 통증이 심하고 관절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곳 마사지 등록해놨어요. 사부인도 먼 거리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같이 마사지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저야말로 반찬도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 이쁘게 봐주신다고 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사지 잘 받고 올게요. 감사해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뿐이네요. 결혼식장 이후 처음으로 오나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상견례 때와는 유독 상반된 분위기였답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흑염소 집이 좋다면서 약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셨답니다. 남편도 태어난 아기를 보니 정신이 들었는지 아기 돌보는 것도 번갈아가며 도와주고요. 신랑도 도와주고 친정어머니도 도와주고 생각지 못했던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받으니 새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도 가끔 와서 우리 아기를 보고 가곤 했는데 꼬물거리는 아기가 너무 귀여운지 세상 감탄은 연발하곤 했습니다. 언니, 전 아기가 이렇게 귀여운 건지 모르고 있었어요. 와, 인스타나 이런 걸로 보는 거랑은 실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언니 아무튼 힘든 거 있으면 저 부르세요. 장 보는 거나 이런 거 도와드릴게요. 물론 몸의 통증은 여전히 심했지만 그때는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 슬슬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자꾸 아기 사진을 요구하시고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시더라고요. 어쩌다 제가 깜빡 잠이 들어 연락을 못 받으면 그건 그거대로 섭섭하다고 화를 내시고요. 저기 어머님, 제가 깜빡 잠들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우리 손주 한번 얼굴 보겠다는데 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애 얼굴도 안 보여주니까 내가 그럼 서럽지 안 서럽니? 어머니, 제가 언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진 안 보내드렸던 것도 아닌데. 니네 친정엄마가 거기 상주하듯 있으시잖아. 그럼 내가 갈 수가 있겠어? 그거 나 오지 말란 소리 아니냐? 내 참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다만 말이야. 그리고 당장 네 엄마 돌아가라고 해라. 내 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부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얘가 저녁 들어와서 쉴 수가 있겠냐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있으신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게 뭐 그리 긴 기간이라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웃기게도 남편이 이를 시어머니에게 살짝 흘리기도 했더군요. 엄마, 나 집에서 팬티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아무튼 좀 불편해. 장모님이 딱히 나한테 뭐 구박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둘이 지내던 집에 갑자기 장모님이 상주해 계시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해주면 안 돼? 뭐 세상에,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 손주만 신경 쓰느라 우리 아들은 정작 신경을 못 썼어. 분명 이런 말을 주고받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압박 아닌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솔직히 불편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 심정을 모르겠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결국은 엄마에게 이제 괜찮다며 집으로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괜찮은 마사지 샵이 있어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거기서 몸을 풀자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엄마는 우리 딸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너 이렇게 아파하는데 두고 가는 것도 마음 쓰이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아빠 밥 챙겨주고 해야지. 아빠 집에 혼자 있느라 외로울 거야. 엄마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드디어 취직에 성공한 것이죠. 한동안 취직을 하지 못해 우울해하는 것 같더니 좋은 회사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나 남편보다 사실 학벌이 좋았는데 그에 맞게 대기업에 취직 못해 힘들어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집에 경사가 났다고 그러시면서 아기를 데리고 오라며 파티를 열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론 시어머니와 또 마찰이 빚어질까봐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자리니 선물도 사들고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놓고 쓸만한 가습기였어요. 신우이가 평소 건조한 피부라 보습크림이나 이런 걸 잔뜩 바르고 다녔거든요. 나름 쓸모있는 선물이라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대형 케어를 자르고 선물을 전달했더니 신우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어머, 가습기네요? 왜요? 아가씨 평소 건조함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 이거 근데 세연이 혹시 얼마짜리예요? 비싼 거죠? 너무 싸구려면 성능도 그렇고 괜히 쓰레기만 될 것 같아서요. 쿠폰 받아 사긴 했지만 5만 원 넘었어요. 성능 괜찮은 걸 거예요. 신우이는 어쩐지 대답을 듣고도 석연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니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가습기는 못하러 사오니? 얘는 명품백이나 지갑 같은 거 좋아해. 그런 거 차라리 선물로 사주지 그랬냐? 가습기는, 아유, 너네 돈이 그렇게 없냐? 아니, 없다고 해도 이건 정성이 아니지. 선물은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옆에서 그래도 선물에 그런 말씀 하지 말라 덧붙였지만 시어머니의 막말 행진은 계속되었죠. 아니 그렇잖냐. 우리 딸이 이제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돈도 잘 벌어다 올 거고 그럼 며느라가 너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가습기 같은 선물 너무 약소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건 뭐 친구한테나 하는 선물 같은데 가족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달라야지.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니냐? 맞아요. 새언니 좀 섭섭하긴 하네요. 뭐 명품이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좀 가격대에 있는 쓸모 있는 걸 기대하긴 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눈이 높아서요. 뭐 어쨌든 저 생각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니까 받긴 받을게요. 신우이의 말을 끝으로 분위기는 아주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선 저나 남편 둘 다 할 말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제가 거길 구태여 갔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거기서 제대로 한마디 하고 나오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되었고요. 제 마음을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 표현할까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그냥 명절 말고는 이런 행사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가서 늘 이상한 소리만 듣고 오는데 왜 가고 싶겠어요. 시누이나 시어머니 둘 다 속물에 얄미운 인간들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저는 그 다음부턴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이 아니면 굳이 연락도 드리지 않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참 이건 가혹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달력을 보니 이 일이 있고 다다음 주가 바로 명절인 거예요. 그놈의 명절 분명 시어머니 성격상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라고 할 게 뻔했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선언했습니다. 이번 명절 나는 적당히 일하고 올 거야. 우리 친정도 가야 하니까 당신이 그건 알아서 시간 신경 써주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당연히 지금 몸도 성치 않은데 무리해서 일하면 안 되지. 내가 도울게. 분명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명절 당일이 되기도 전 하루 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선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고 가라고요?
원래 명절 당일 전날부터 시댁에서 요리하고 하룻밤 자고 난 후 당일에 같이 밥을 먹는 게 자기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더군요. 산후통이 있는 며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도 구태여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일을 시키고 싶으신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명절 전날에 갔습니다. 남편의 애걸복걸하는 부탁 때문에요. 이번 한 번만 가주면 다음엔 명절 전날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아기가 있으니 제게 많은 일을 시키진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이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누이도 와 있어서 둘이 뚝딱뚝딱 요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시킬 줄 알았는데 내심 의외였고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웬걸 착각이었더라고요. 저녁이 되니 갑자기 생각지 못한 시댁 쪽 어르신분들이 한 분 한 분 도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쪽분 들이셨는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를 이리저리 끌고 인사를 시키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기가 내가 이번에 들인 며느리. 아, 인물이 괜찮다고요? 아, 화장이라서 그래. 언니, 그나저나 언니, 우리 딸 이번에 대기업 들어간 거 들었어? 그래, 그 유명한 회사.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상한 건 시어머니는 자기 딸 자랑을 은근히 섞어가며 저를 소개시켰는데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자기 딸 자랑이었지 제 얘기는 없었어요. 나중에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고향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묻기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획 가로채선 저한테 요리한 음식들이나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저를 숨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의상 인사는 시키지만 적당히 빠지고 부엌대기로 있으라는 느낌이었죠.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제가 창피하게라도 한 걸까요? 거기다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나기라도 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혼전 임신? 그래, 나도 당황스러웠지. 근데 뭐 혼전 임신이라고 콕 집어 말하긴 그렇고 결혼하겠다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가 생긴 거야. 나도 엄청 반가웠지. 복덩이 손주가 생기는 건데 요즘 애들은 애를 늦게 낳아 문제잖아. 젊은 나이에 애 낳으니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영특하겠어? 이런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애를 지우라고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너무나 가식적이고 치사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이날 시누이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자기는 어른들 있는 곳에 턱하니 앉더니 수다를 떨어대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뒷전으로 한 채로요. 제가 좋지 않은 관절로 그 그릇들을 다 정리하고 있으니 힘들어 보였는지 어머님 친정 쪽 어르신 한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설 정도였어요. 나중에 제가 남편을 제 쪽으로 불러 설거지를 시키니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예, 왜 남자를 부엌에 들이려고 하니? 애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시원히 이쪽으로 보내라. 우리 아들도 어르신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할 얘기 많어. 저기 미안해 여보. 조금만 수고해줘. 남편은 그러고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하던 설거지를 끝내고 애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붙잡더군요. 언니 어디 가요? 언니 정리 다 했어요? 언니도 몸 아프겠지만 나도 요즘 회사 일이다 뭐다 해서 몸이 안 좋아요. 감기 몸살까지 있는데 아까 언니 위해서 요리까지 했잖아요. 언니가 마저 얼른 정리해요. 다 정리했어요. 가볼게요. 헐, 언니 지금 친정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언니 미쳤어요? 아니 무슨 버르장머리가 그래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요? 아가씨 어머님 말 다 들었고요. 저 갈 테니까 붙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집 분수를 알아야지. 언니, 막말로 우리 오빠 경제력에 기대어 살고 있으면 시댁에서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 거 몰라요? 눈치가 없는 거야, 멍청한 거야. 우리 오빠가 돈 벌어다 주니까 지금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아가씨! 제가 버럭 화를 내자 급기야 어머니 쪽 친정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를 들고 현관에 서 있자 역시 똑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제정신이냐. 이젠 다 진절머리가 났는지 똑같은 동어 반복이라 지겨웠네요. 저는 그냥 아기를 업고 죄송하다 말하곤 현관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짐을 다 챙겨오라고 문자만 보내고요. 당시 친정집에도 가야 했는데 도저히 기운도 없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이대로 친정집에 간다면 눈물만 흘릴 것 같아 그대로 집 소파에 쓰러져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깬 건 아주 차디찬 물벼락세례 때문이었어요. 일어나 보니 제 온몸이 차디찬 물에 적셔져 있고 그 사이 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이더군요. 이게 아주 미쳤나? 친정집에 간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네? 너 지금 명절날 이게 무슨 태도냐? 네가 그러고 나가서 내가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기어이 사건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저를 세찬 눈길로 노려보고 있었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살이를 당한 것이요. 근데 시어머니 손에 든 바가지를 보니 상황이 파악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근본 없는 애라고 해도 내가 받아주고 품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어른들 앞에서 그러고 나가는 게 어딨어? 이 천박하고 근본도 없는 거사. 미안하지만 난 도저히 널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넌 앞으로 명절이든 어디든 오지 마. 출입 금지야. 저절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말 다 끝나셨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아가씨 막말도 더는 못 참겠고요. 저 출산하고 나서 반짝 잘해주셨던 거 그거 생각해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출입금지 제 입장에서도 환영입니다. 전 앞으로 일절 시댁에 가지 않을게요.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습니다. 남편만 보낼게요. 저도 이제 착한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살래요. 뭐? 너! 시어머니는 너무 황당했는지 바가지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말을 못 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어이가 없는 얼굴로 지엄마한테 한 말 취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의 말 더 듣고 싶지 않아 아기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얼굴이 등장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오지 않아서 걱정해서 와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 제가 날짜를 착각해 명절 당일날 가겠다고 한 걸 모르고 전날 간다고 말해버렸던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당황해서 물에 흐트러진 머리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이내 상황이 파악되었는지 시어머니를 보고 묻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우리 애한테 무슨 짓 하신 겁니까? 설마 애한테 물이라도 끼얹으신 거예요? 우리 애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런 짓을 하신 건데요? 제이야, 말해봐라. 그게 아니라요. 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으로 엄마 아빠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이때 놀랐던 것이 평소 늘 조용하고 온순하셨던 아빠가 많이 노하셨는데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도 잔뜩 기가 죽으셨더라고요. 우리 딸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것도요. 그렇다고 물새를 끼얹고 할 건 뭐랍니까? 이게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랍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기요, 사돈어른 친정하시고요. 저도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랬어요. 애가 갑자기 나가버려서요. 저도 입장이 난처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물새는 아니죠. 어디서 말을 얹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그렇게 한바탕 혼이 나고선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친정엄마 아빠에게 그날 많은 소리를 들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친정으로 올 것이지 왜 여기 와서 혼자 슬퍼하고 있었냐고요. 친정 엄마 아빠 말씀을 듣는데 결혼하면 친정이 더 소중해진다고 하더니 이런 감정이구나 확연히 느꼈어요. 너무 고맙고 죄송하더라고요.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에
나 한동안 기 펴고 살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고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남편만은 어딘지 뾰루퉁한 기색으로 있었죠. 겉으론 회사 일이 힘들어서 표정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 자기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 아빠에게 한 소리 들은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정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고 한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몇 년을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집중하니 오히려 남편도 눈에 잘 안 보이고 신경도 덜 쓰게 되더라고요. 부부 사이는 꽤나 삭막해졌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남편도 나름 노력은 하고 저도 아이를 위해선 뭐든 열심히 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쪽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외삼촌은 당시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게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얼른 경력을 쌓고 시작을 했으면 하셨어요. 이젠 시대가 달라졌어. 여자도 일을 해야 경제력도 갖추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결혼도 안 했으니 회사 물려줄 사람도 딱히 없지 않냐. 제이 네가 여기 삼촌 회사 와서 열심히 일해봐라. 너가 적성에 맞고 잘하면 삼촌은 너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다. 삼촌이 그렇게 말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어디서 일을 해야 하나 마트라도 가야 하나 고민 많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할래요. 삼촌은 늦은 나이까지도 장가를 가지 않고 계셨고 워낙에 일만 하시던 분이라 연애도 안 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는데요. 삼촌이 주신 기회라 더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밤늦게까지 집에서 아이 보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직급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 업무 파악도 다 되어가던 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버는 돈이 자신보다 훨씬 많으니 드러내놓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이 늘어나자 집도 넓은 평수로 옮겨갔고 생활비도 넉넉해졌거든요. 여보, 나는 능력 있는 여자들 참 좋아했는데 여보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멋있어. 여보, 당신 그 회사 꼭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나 조기 은퇴하고 평생 놀게. 집안일은 내가 할게.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자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집안일도 하기 싫어하고 양육도 하기 싫어하더니 이젠 제가 시키면 바로바로 일어나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선 어쩔 수 없단 말이 이런 말인가 봐요. 옛날 시대라면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니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돈을 밝히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가 어떻게 지내나 해서 연락해봤지. 바쁘다고? 그럼 시애미가 나중에 연락하마. 그나저나 내 생일인 거 알지? 바쁘더라도 꼭 참석해주면 좋겠어.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새언니, 뭐하고 사세요? 전 요즘 애들 보느라 하루하루가 벅차네요. 언니 생각이 부쩍 많이 나는 거 있죠? 애 낳고 나서 당당하게 일하는 새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저 이제 경력도 단절돼서 어디서 일도 못할 텐데. 아무튼 언니 시간 나면 꼭 봐요. 차라도 한잔 하자고요. 연락 기다릴게요, 언니. 저를 아가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와 결혼 후 제 생각이 난다는 시누이. 이 두 사람의 알랑방교에 코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을 땐 그렇게 부려먹고 하대하던 사람들이 돈이라는 권력이 생기니 이렇게나 달라붙더라고요. 괘씸하지만 일단 이 순간을 조금 즐기기로 했습니다. 만나자면 시간 날 때 만나주고 그런 식으로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 생일날 어떻게든 더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하시고 시누이도 애기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시누이 결혼한 남편 쪽은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 딸 생각하면 안쓰러워 죽겠다.
저 조건이면 훨씬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얼굴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저런 집안에 시집 가버렸지 뭐니. 그래서 얘가 얼굴이 폭삭 늙었어. 그래도 뭐 든든한 새언니 있으니 뭐가 걱정이겠어. 나도 네가 내 며느리라 참 든든해. 그나저나 우리 아들 통해 전달한 상품권은 잘 받았다. 공 하나 더 붙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래도 만족해. 제가 시어머니에게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우스갯소리라며 공이 하나 더 붙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변한 게 없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부러 내년 생일 선물도 똑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어요.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달이 뿔이 나신 건지 차마 예상치 못했어요. 그 다음 이어질 일이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날 저는 괜찮은 곳에 명절 음식을 주문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음식을 안 했는지 전혀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고 먼저 시댁에 도착해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퉁을 놓더라고요. 너 그 명품백은 뭐니? 그 명품백 이리 줘봐라. 이런 건 네 시누이가 더 어울려. 원래 물건도 사람 따라간다고 어울리는 사람이 입어야 물건이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거든. 네가 입으니까 시장 싸구려 같잖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가방 잡아당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가방을 잡아당기며 벗으라고 하더니 홀랑 시누이에게 던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가방에 있던 노트북이며 수첩이며 다 떨어져 버렸죠. 시누이는 명품백을 보란듯이 매더라고요. 거봐라, 네 시누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네. 세상에, 그래, 명품이 명품 만났네. 바로 이거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시누이 칭찬을 하며 가방을 절대 벗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열받아 가방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습다는 듯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이고, 이제 네 시애미를 경찰에까지 신고하겠다고? 언니, 무슨 이런 하극상이 다 있어요? 언니가 이런 명품이 어울려요?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돈이 없다가 생기니까 언니도 어색하죠? 이런 거 다 사람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원래 돈 있는 집안이니 난 이런 거 거쳐도 자연스럽잖아요. 언니같이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애초에 명품이면 몸에 어울리지도 않죠. 시누이가 거기서 맞받아치니 저는 이 우습고도 웃긴 꼬라지를 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화병 생기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곧장 저는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걸 듣고서야 핸드폰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다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에 더 노하셔서 이혼당하고 싶냐 하는데 이번엔 제가 말을 가로채버렸죠. 네, 물론 이혼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명품 잘 어울리는 집안의 아드님 돌려보내드릴게요. 반품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저는 저대로 잘 살 테니까.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전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하고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경찰 쪽은 가족 내의 일이니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야 싹싹 빌더군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어. 근데 나도 돈으로 네가 유세 부리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그랬다. 네가 우리 아들 조종하는 거 보고 있자면 가슴에 화병이 날까 그런 거야. 내 생각이 짧았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자. 응? 이혼 얘기도 넣어두고.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아들 조종했나요? 어머님 아들은 제 돈으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온갖 사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전 어머님께 유세 같은 거 부린 적 없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야, 너도 얼른 와서 빌어.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아까 한 말은 다 제정신에서 나온 말 아니었어요. 나 미쳤었나 봐. 실언이라고 하며 용서를 비는 이 둘을 두고 저는 일단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상황은 악화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열심히 제 눈치를 봤죠. 사실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죄를 알아서인지 눈치 보며 거의 하인 노릇을 자처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그날 이후 시댁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우리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답니다. 시댁에선 손주 보고 싶다며 연락이 간간히 오시지만 싸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전에 제가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항상 어디에서나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 된 워킹맘입니다. 사실 오늘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된 건 한 번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겁은 나지만 그래도 용기 낸 만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결혼했을 적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는 당시 남편보다 연상이었고 회사에 빨리 들어와 승진을 거듭하고 있던 터라 직급이 높았죠. 남편은 신입으로 들어온 사원이었는데 일처리에 허둥거리기도 하고 상사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한번 끼친 적도 있는 이른바 문제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저에게는 가끔씩 귀여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순하고 착한 데다 실수를 할 뿐이지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특히나 당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할 때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또 작은 실수를 하고 말았고 허둥지둥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연님. 제가 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 씨, 회사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사과로 무마하는 건 프로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준호 씨도 어렵게 들어온 회사이니 알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걸요. 앞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밥 살게요. 혼만 내고 밥이라도 안 사면 좀 그렇잖아. 저녁에 시간 있어요? 그렇게 남편과 갖게 된 단둘의 만남에서 저희는 꽤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 대화는 몇 달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만들어졌어요. 남편은 당시 제가 저녁 자리를 제안한 것에 꽤나 놀랐다고 해요. 그때 회사 사람들은 저의 이미지를 향해 이런 별명을 붙이곤 했는데요. 얼음 마녀라는 별명이에요. 매사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고 공사 구분이 철저한 사람이다 보니 그런 별명이 붙여졌고 남편도 그리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소탈하고 털털한 모습이 많이 보여 그때부터 저를 여자로 보게 되었대요. 잠깐 여기서 저의 성격과 그 성격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적 꽤나 엄격한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당시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시느라 집에 계시는 날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 곁에는 항상 저를 봐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고 전 엄마 밥보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제 숙제를 봐주시는 것도 개인학습 교사였고 하루의 일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이거나 엄마의 비서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빈자리가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항상 제 주변에 절 감시하고 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놓곤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엄마의 지시를 받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죠. 매사 엄격하셨고 제가 정해진 분량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바로 엄마에게 보고를 하곤 했어요. 보고를 받은 엄마는 저를 단단히 혼내시곤 하셨죠. 수연아, 너 오늘 학교 숙제 다 안 해갔다며? 엄마가 그랬잖아. 숙제는 그날 하고 끝마치는 거라고. 엄마가 지금 여기 외국 나와 있다고 소홀히 할 거니? 엄마 실망시킬 거야?
알겠어요, 엄마. 이제부턴 꼭 하고 잘게요. 엄마는 10살짜리 여자애한테도 휴식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친구도 없었고, 하다못해 그냥 자유롭게 말을 나눌 수 있는 상대도 없었어요. 주변은 모두 아이의 감정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어른들 뿐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원인 모를 우울과 불안, 그리고 외로운 말입니다. 어렸을 적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그 영향이 온다고 하죠. 어쩌면 저는 그걸 몸으로 뼈저리게 겪었던 것 같아요. 말수는 점점 없어갔고 혼자라는 시간이 훨씬 익숙해진 아이가 되었을 때서야 부모님이 완전히 한국에 오셨지만 그때 이미 부모님과 저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 깊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겉으로 티내진 않았지만 제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던 부모님에겐 손톱만큼의 애정도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엄마, 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학 붙었으니 이제 독립할게요. 독립자금 조금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지옥 같던 집을 떠났습니다. 집은 저를 옥죄던 공간이었지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대학에 들어가 다양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절대 저의 부유한 집안 배경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식을 뒤로했지만 저에게 그 부는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살길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독립심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좋은 아파트를 마다하고 작은 방 한 칸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몇 개를 뛰며 생활비를 마련해 나갔어요.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동료들은 당연히 제 집안 배경에 대해선 알리 없었고 저는 그저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선 조금 무섭고 정 없는 상사로 보여질 수도 있었겠죠. 반면 가난하지만 애정 많은 집안에서 자란 듯한 남편은 저에게 있어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는 엄마 아빠랑 사이 가까웠어? 무슨 소리? 우리 엄마 얼마나 무서운데. 특히 우리 엄마가 숙제 검사할 때가 제일 무서웠거든. 그래서 그럴 땐 맨날 도망치곤 했어. 맨날 손으로 궁둥이를 때렸는데 그 손짝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몰라. 엉덩이를? 그렇다니까. 아,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는 내 궁둥이를 맨날 베고 잤대. 내가 궁둥이가 좀 튀어나왔잖아.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괜히 제가 그 상황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행복해지곤 했어요. 남편이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제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 부럽기도 하고 이런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 소소한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과 살면 아마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고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이란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그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일단 제가 남편보다 3살이 많다는 점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니 말론 여자가 기가 세고 남편보다 월급이 많으면 남자 기 누르기 마련이야. 얘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은 남편이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 아들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가 많다 하니 우려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 사람 정말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나 회사 생활도 잘 버티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제 편 들어준답시고 옆에서 한 소리를 덧붙였지만 시어머니는 더 노하셨을 뿐 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죠. 저는 남편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그냥 시어머니 옆에서 애교도 부려보고 한번 며느리 노릇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어차피 한 가족 되면 얼굴 볼 일 많을 텐데 지금 관계를 잘 다져놓는 게 결코 저에게 손해가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시 저희 시어머니께선 불교 신자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절을 가셨는데 그때마다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어머니를 따라 절도 드리고 절밥도 먹었고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긴 했지만 막상 시어머니 따라온 절은 굉장히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올 기회가 없었지만 자연 속에 위치한 절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절을 좋아하게 되었고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지나가는 스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자 언젠가부터는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보인 지 한 달이 지나자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 허락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뻗대는 것도 보기 안 좋구나. 허락하마. 정말 너같이 독한 애는 처음 본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준호 씨랑 잘 살게요. 대신 내가 지켜볼 거다. 네가 내 아들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할 거라고. 어머님도 참 그런 감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결혼을 허락받았을 때 남편은 너무도 좋아했고 이제 장애물도 없겠다 얼른 준비하자고 재촉했어요. 저도 어려운 과제를 끝낸 기분에 무척 행복했죠. 허나 저는 속으로 친정부모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분명 집안 수준, 남편의 경제력 수준을 보실 분들인데 남편은 부모님 눈높이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에게도 한 번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에 와서 이 상처들을 다 밝힐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먼저 말했죠. 그러자 역시나 부모님의 반대는 막강했습니다. 예전에 소개라도 시켜줬어야 반대를 하든 말든 하지. 근데 그 청년 너보다 직급도 낮은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랑 만나 무슨 미래가 있겠니? 너는 우리한테 외동딸인데 하나뿐이 없는 딸을 고가 그런 놈에게 시집을 보내라고? 난 못한다. 네가 결혼을 취소하든 아님 부모와 연을 끊든 해라. 아버지. 지금까지 너 입혀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건 우리야. 물론 우리가 옆에서 그걸 하나하나 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을 빌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건 아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가시밭길 간다는데 그걸 좋다고 박수칠 순 없어. 이 결혼 안 된다. 아버지 생각도 엄마 생각도 같다. 그럼 인연 끊을게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뭐라고? 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너무도 잔혹한 말이 되었겠지만 이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짙었던 저로선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 선택대로 잘 살아온 인생, 이대로 또다시 부모님이 망치게 냅둘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병간호를 해야 해 상견례는 생략하고 최대한 작은 결혼식만 올리자는 말을 했죠. 그럼 자기네 부모님이 결혼식에 못 오신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뿐인 딸 결혼식인데. 근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미안해. 최대한 작게 하자. 혹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야? 그게 나중에 말할게. 그냥 이번만은 내 말대로 해주라. 남편은 부모님과 제 사이가 무척 좋지 않다는 걸 짐작한 듯 했지만 제 무언의 신호를 인식하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더 바락바락 웃으며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참석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대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부모님 대역도 세우고 암튼 이건 생각조차 싫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저를 아이 문제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노산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였죠.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시어머니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얘, 지금 네 나이가 31야. 31면 옛날 같았으면 말이다. 이미 결혼해서 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나이야. 아유, 어머님, 제가 그이랑 2년 정도는 신혼 보내다가 아이 낳기로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3세 준비해서 나와도 문제 없을 거예요. 너도 참 이기적이다. 얘, 너조차고 애가 기형아라도 되면 어떡할 거니?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기형아 출산이 많은 건 모르니? 엄마, 아이 문제는 우리끼리 결정짓고 싶어요. 왜 이 사람 생일날까지 와서 이런 잔소리를 하세요? 잔소리는 무슨, 이게 잔소리니? 니들은 내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도 그저 늙은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결혼하고 남편과 신혼생활을 가지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 아닌가요? 저로선 2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무슨 신혼을 2년씩이나 가지냐며 재촉하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재촉이 결국은 압박이 되어 저를 너무도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수시로 전화하여 아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일하는데 지장이 생겨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시댁에 불러앉히곤 갑자기 스님에게 점을 보고 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 충격받지 말아라. 내가 오늘 스님한테 갔는데 네가 이번 연도에 아이를 못 가지면 영영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구나.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팔자에 애는 한 명이란다. 더 낳을 수도 없대. 근데 워낙 네 사주가 습하고 차갑다 보니 애가 태어나기에 그리 썩 좋은 환경이 아니란다. 그러니 최대한 젊고 팔팔할 때 애를 가져야 한단다. 솔직히 말해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철렁했습니다. 물론 사주니 팔자니 그런 거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와 함께 절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넘겨지지 않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꽤 충격적인 말이었는데요. 여보, 그거 뻥이야. 우리 엄마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나 공부시키고 싶을 때. 처음에야 속았지. 나중에는 한 귀를 듣고 흘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흘려.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낳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스님에게가 그런 점을 봤다며 거짓말까지 하는 시어머니. 저로서는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은 남편 말대로 흘려듣게 되었고 저희는 저희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허나 사람 일 모른다고 하죠.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메스꺼움이 느껴져 테스트기를 사보니 너무도 선명한 임신 상황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남편과 실수로 저지른 일이 임신으로 곧바로 연결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지울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러자니 괜히 뱃속의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이인데 어차피 신혼도 1년을 넘어가고 있었으니 남편도 그냥 생긴 김에 낳자고 말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래, 역시 부처님 말 들으니 안 될 게 없지. 애가 올 운명이었던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아주 관절이 쑤셔.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족발에 상추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상 차려주시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의견을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빼곤 정도 있으신 편이라 내심 이제는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자 고민이 생겼어요. 친정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나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좋아할까? 내 아이를 이뻐해 주실까? 그래도 엄마 아빠 생각이나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아이 가졌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애를 가졌다고? 저희 엄마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그 싸늘함은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 엄마는 임신한 딸에게 이런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영원히 그 집 사람 됐구나. 하, 그리 말렸건만. 내가 못하러 이날 이때껏 자식을 낳아 길렀는지 모르겠다. 끊는다. 엄만 그 말만 하고 툭 끊었고 저는 밀려오는 서러움과 슬픔에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식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 소식에도 전혀 반가운 기색 없이 보러 오시지 않는 부모님.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을 끊은 사이라 해도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남편 쪽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경사라면 경사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한 거였습니다. 예전에 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거의 쓸모없는 시골 땅이라 시어머니조차 아유, 그거 돈도 안 되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랬는데 그 땅이 갑자기 팔리며 거액의 돈을 쥐게 되신 거였죠. 시부모님 집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께서도 아픈 허리로 계속 경비 일을 하고 계셨으니 저는 너무 잘 됐다 싶어 잔치도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어머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사 계획이시라고요? 어디로 가세요? 글쎄 모르겠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갈까 생각 중인데 거기가 부자들이 아주 많이 산다 하더라고. 또 아파트 안에 보안 요원들도 있다네. 설마 하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를 찾아보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평수도 꽤 컸는데 시부모님 둘이 사시기엔 조금 과하다 싶은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제 내가 부자가 됐는데 뭔 놈의 돈 걱정이냐며 다 쓰고 죽을 거란 말씀을 하셨죠. 그래, 본인 돈 본인이 쓰시겠다는데 말하기도 뭐해 그냥 지켜봤죠. 근데 이러다간 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물론 저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어마어마한 가격의 집에서 늘 고급 옷만 입고 살긴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소비는 어딘지 도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시기 시작하더군요. 예, 근데 아까 그 아줌마 말이다. 시장 옷 입고 백화점 활보하던 아줌마. 너무 빈티나지 않았니? 아니, 어떻게 그 차림으로 백화점으로 올 생각을 한다니?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아, 그러셨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긴. 말 나온 김에 너도 이제 나 따라 백화점 나올 땐 좀 갖춰 입고 와라. 네? 갖춰 입어요? 명품관 갈 때는 차려입고 오라고. 저가 말고 고가 브랜드로. 돈 없으면 카드라도 줄 테니까 시엠이 쪽팔리게 하지 말고 꼭 그래라. 알겠지? 내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빈티 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허영심에 잔뜩 젖어 마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저까지 공격하며 피트니스 회원권 끊어줄 테니 뱃살 관리해라. 이제 우리도 부유층 사람들이니 좋은 옷 입고 다녀야 한다. 심지어 국산차 말고 수입 외제차를 사라고 강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겐 꽤 불편했습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던 제가 왜 시어머니 때문에 이 모든 걸 바꾸어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더욱 이해하지 못하며 날카롭게 대응했어요. 너는 참 유난이다. 아니, 내가 돈을 보태준다 해도 굳이 그 싸구려 차 타고 다니겠다는 심보는 뭐니? 너 그거 나에 대한 반항이다. 아니? 어머님이 돈 보태주신다 해도 저희 형편으론 외제차 타고 다니며 관리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럼 너는 그렇다 치고 내 아들은 네? 내 아들은 타고 싶단다. 근데 너 때문에 못 사는 거란다. 난 이 꼴 못 본다. 어떻게든 살아. 할부로 사든 사. 사고 관리비는 나중에 생각해. 이래서 여자가 기세면 안 된다는 건데. 당시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 차 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였어요. 어처구니 없어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니 그러더군요. 아니, 그게 실은 나도 타고 싶지. 원래 남자들의 로망은 좋은 외제차 아니야. 나도 남자인데 당연히 탐나지. 거기다 집에 이런 대박 행운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걸 나한테 말하지. 왜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나를 욕먹게 만들어? 그때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도대체 와이프를 두고 자기 엄마한테 그걸 말하는 걸까요? 저도 그의 화가 나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화를 내어 그날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허영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집들이랍시고 저희를 초대한 날 비싼 과일을 들고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어째 처음 보는 순간부터 조금 뾰루퉁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고 과일을 깎고 내어드리는 동안에도 말이죠. 그러다 TV나 보자라는 말에 리모컨을 켰는데 문득 방영되고 있는 TV 드라마를 보시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에휴, 나도 저런 급 있는 며느리 들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 저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솔직히 말해. 나도 부자집 며느리 들였으면 지금 우리 집 사는 꼴이 남들 보기 더 좋아 보이지 않겠니? 여기 옆집 사는 아줌마가 그러더라. 자기는 며느리가 2명인데 치대 나와 돈 엄청 잘 버는 치과 의사에 한 명은 장관 딸이라고. 아휴, 그거 들으니 새삼 어찌나 부럽든지.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비 며느리도 아니고 이 집안에 오래도록 있었던 며느리인데 말이죠. 아마 그날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도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목청을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이 말씀만 드리고 나왔죠. 어머님, 제가 그렇게 어머님 눈에 차지 않으시면 이제 안 올게요. 어머니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집에 도착하고 나선 열이 확 올라와 저도 모르게 와인에 손이 가려던 걸 꾹 참았어요. 그리곤 벌컥벌컥 얼음물을 연달아 마시며 겨우 열을 식혔죠. 거기다 한 가지 걱정마저 들더군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두고 또 얼마나 저에게 못할 소리를 해대실까 해서요. 지금도 제 진짜 출신은 모르시고 부잣집 며느리 운운하시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한참 시간이 지나고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엔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눌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어머님이었는데 울면서 주먹으로 땅을 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방금 짐을 싸들고 온 것 같은 커다란 트렁크가 있었고요. 그닥 말을 섞고 싶진 않았지만 일단 큰일이라는 게 짐작되어 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속았다. 사기꾼에게. 그 사람이 내 돈이면 몇 배를 불려 갑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 어느 날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여기 산다며 말을 걸더구나.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됐지. 자기를 부동산 업계의 큰손이라고 하더라고. 그 말만 순전히 믿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 근데 얘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나도 재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마침 자기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아,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엄마? 니들이 알면 괜히 타박만 할까봐 그랬지. 그 사람이 자식이라도 믿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미안하다. 이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재산은 다 날라가고 경찰도 해외로 도주해 찾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믿고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하셨고
그 사람이 해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였어요. 근데 그에 이어 이제는 무리한 부탁까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몇 년이라도 나 갈 곳이 없어. 몇 년,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바쁠 시기에 시엄마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근데 남편은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길거리로 내쫓을 순 없다며 받아주고 싶어 했죠. 시어머니 역시 당장이라도 짐 풀고 앉아있을 기세였고요. 여기서 제가 안 된다며 의견을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저만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저희가 월세방을 얻어들이더라도 분가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다는 과오를 잊기라도 한 것처럼 놀랍게도 그대로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면 일부러 가서 거길 한 번 더 닦고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거기 했는데 안 닦으셔도 돼요. 안 닦기는 아직 거품이 한가득인데 너 이 접시에 우리의 음식 담아 먹일 게냐? 처음에는 이런 소소한 것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치더니 나중에는 너는 청소와 설거지를 이 지경으로 해서 무슨 엄마가 되겠냐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솔직히 임신해본 여성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갓 태어날 아이 때문에 걱정도 들고 초조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의 이런 잔소리들은 제 신경을 대놓고 박박 긁어놓았습니다. 무례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여 사오라고 전화를 하면 그 즉시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얘 사올 필요 없다. 얘 지금 방금 밥 먹었어. 라고 하곤 제게 왜 일하는 남편을 못살게 구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못살게 구는 건가요?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거기다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에 입을 대시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 참, 너야말로 시애미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껏 해라. 너 지금 내가 졸부되었다가 쫄딱 망해 이 집 기어들어오니까 눈치 주고 사람을 아주 못살게 하잖니? 제가 언제요? 옛날 같았으면 고분고분했을 네가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봐라. 시어머니는 그 사이 자격지심이라도 생긴 건지 제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라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사기당해 억울하고 화난 마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왜 저에게 화풀이하고 며느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나요? 저는 화를 내고도 당당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그날 불같이 싸우곤 며칠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냉정기를 보내던 어느 날 제가 더 이상은 못 참을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이 온 날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온 연락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뻘쭘이 있는데 엄마가 통장에 돈 넣어놨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 전번날엔 엄마가 미안했어. 라고 하더군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이런 정이 그리워서였던 건지 미웠던 엄마였지만 이제라도 나를 챙기려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고마워, 엄마. 이 말만 겨우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이왕 먹는 거 남편도 다 같이 먹을 생각으로 족발 대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족발을 사들고 집에 와 봉지를 풀었어요. 근데 마침 잠에서 깨어난 시엄마가 이게 무슨 족발이냐? 하더라고요. 또 잔소리가 날아들어올 것 같아 가게에서 먹고 올 걸 후회하다가 그냥 족발이 생각나 사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앞에 놓인 큰 족발의 뼈를 잡고 제 머리통을 휘갈긴 거죠. 야, 지금 이 시간에 쫄쫄 굶어가며 일하는 네 남편 생각은 안 하고 네 주제에 이런 비싼 고기를 처먹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저 치신 거예요? 그래, 쳤다 쳤어. 이 괘씸한 것. 돈도 없는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내가 바보지, 내가.
그 순간 저도 모르는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후 획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허둥대는 틈을 타 짐을 챙겨 부른 배를 안고 나와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오는 남편 전화도 받지 않고 한참 그렇게 걷는데 갑자기 단란하게 걸어가는 한 가족을 보니 엄마와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목이 메어 흘러가는 강물을 보다 그만 엉엉 울며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엄마, 나예요.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울면서 하는 제 말을 모두 침착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 당장 오라고 한마디 하셨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우리 딸 고생이 많았겠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소식을 엄마에게 들으셨는지 깜짝 귀국한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 왜 그따위 대접을 받으면서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냐? 아무리 부모 자식 영 끊었다 해도. 아빠 미안해. 나도 서툴렀어. 아휴, 됐다. 아빠 탓이야. 아빠가 너한테 먼저 연락해줬어야 하는데. 아빠는 한참 동안 제게 연락하지 않으신 걸 자책했고 후회한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아빠의 말에 마음이 풀려 다시 또 엉엉 울었고요. 그렇게 울면서 부모님과 화해를 한 뒤에야 얹힌 마음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는 갈 데가 있으니 준비하고 나오라 하더군요. 갈 데? 어디? 네 시어머니 만나러 가야겠다. 넘어갈 수 없어. 처음엔 시어머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지만 아빠는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간다며 당장에 주소를 달라고 하셨어요. 워낙 완강하게 나오자 저 역시 잠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또 생각해보니 제가 못 갈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집이잖아요. 굳게 결심하고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역시나 집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팔자 좋게 늘어지게 소파에 누워 홈쇼핑 채널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제가 들어가니 왜 왔냐는 태도로 팔짱을 꼬더라고요. 맞아도 정신 못 차린 게야?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아빠가 들어오시자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얼굴로 보시더니 네 아버지시니? 라고 묻더군요. 그때 아빠는 제가 말하려는 걸 막고선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입니다. 일단 제 차로 모시죠. 하곤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얼떨떨해 하시더니 부모가 있긴 있었나 보네라고 한껏 비꼬며 아빠 차로 향하셨죠. 그런데 아빠의 고급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거 왜 제 차니 설마? 시어머니는 대놓고 그리 물으며 놀란 눈으로 그 차와 아빠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니 너 이 집 잘 살았니? 니네 아버지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인데 그냥 아프시다고 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족발로 제 머리를 치신 분이 돈 되어 보이는 차를 보더니 바로 태도가 돌변해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아빠를 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유, 사돈어른, 어디로 갈까요, 그럼? 제가 잘 아는 한정식 집이 있는데 거기로 갈까요? 좋을 대로 하시죠. 시어머니는 뭐가 좋은지 가는 내내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잠시 후 무슨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른 채로 말이죠. 거기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일 비싼 코스를 시키더니 무슨 말 못해 한이라도 맺힌 사람 마냥 다다다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나저나 상견례도 없이 애들끼리만 결혼을 시켰으니 제가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얼굴 봐서 너무 좋네요. 그나저나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사 대표입니다. 대표요? 어머나 사장님이셨구나. 아유, 나는 우리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해선 별로 말이 없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예, 진작 말하지 그랬니? 말 잘나서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아유, 네네, 어서 하세요. 지금 당장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네?
내 딸한테 사과하시라고요. 귀하디 귀한 내 딸 눈에서 눈물 흐르게 했으니 용서 빌라는 말입니다. 내 딸이 능력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길래 말리겠다는 생각으로 인연을 끊자 모진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식도 안 가고 당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내 진작 한 번은 사돈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감히 누구 딸을? 거기다 당신이 한 짓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어요. 알아요? 아빠의 불호령에 시어머니는 몸을 움칫 떨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눈길로 절 보며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조용히 외면했죠. 저기 사돈어른 진정하시고요.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이런 귀한 딸인 줄 몰라보고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집안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언성 높이지 맙시다. 아가, 우리 아직 한 식구잖아. 그치? 아직도 시어머니는 족발로 제 머리통을 휘갈기셨어도 한 식구라 믿고 싶으셨나 봅니다. 정말 1도 부끄러움이라고는 없는 양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 식구 아니에요. 어머님이라 부르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무슨 그런 말을? 그리고 어머님이 밥 시키셨으니 다 드시고 계산도 하고 가세요. 아니, 내가 계산을 하라고? 아니, 30만 원도 넘는 이거를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럼 왜 시키셨어요? 하실 말씀 없으면 저희는 가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저와 아빠는 당당히 한정식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아빠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지, 일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저 혼자 끙끙 앓며 고민하는 것보단 아빠랑 함께 의논하니 훨씬 머리가 정리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다시 살지 말지 오랜 고민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시댁과의 끈을 자르고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아빠이니만큼 아이는 종종 보여주며 지내고 있어요. 참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든 일 또한 제 성장의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살아보려 합니다.